딸이 You are 만들어주는 completely 커피 한 잔을 incompetent. 마시며 딸이 I'm 일하는 sorry, I'll fix 모습을 it.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행복인 한 아버지. You are com- 어느 날 You are a 카페 disgrace 문을 to 열고 this family.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I am so 펼쳐졌습니다. sorry. 카운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딸과 딸을 내려다보며 윽박지르고 있는 남자를 본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극한 상황은 어떻게 풀려갈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평생 자영업만 하며 살아온 평범한 60대 중반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것저것 손에 닿는 일은 다 해봤죠. 작은 식당도 해보고, 택시 운전도 해보고,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해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내가 퇴직금을 털어 딸이 꿈꾸던 작은 카페를 차려주었을 때,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교 때부터 줄곧 아빠, 저 나중에 카페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처음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 관련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이더라고요. 카페는 번화가 골목에 있어서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위치가 참 좋았어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사무실 건물들도 많고 대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학생들도 자주 왔죠. 딸은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원두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 온도, 추출 시간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손님들도 딸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단골들이 하나둘 생겨났죠. 특히 아침에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은 딸이 기억해주는 개인 취향을 좋아했어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죠? 라고 먼저 말해주면 손님들이 환하게 웃곤 했거든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낙이었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커피는 마실 수 있지만 딸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카페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 좋았어요. 딸도 내가 오면 반가워했죠. 아빠 오셨네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물으면서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내려주곤 했습니다. 비록 빚도 있었고 생활은 빠듯했지만 우리 딸 잘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창업 자금 대출도 받아야 했고 매달 월세며 재료비며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돈 걱정쯤은 잊을 수 있었죠.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딸이 직접 만든 디저트들이 인기였죠. 수제 케이크며 쿠키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딸이 아빠, 오늘 매출이 목표보다 더 나왔어요. 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힘들게 모은 퇴직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죠.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 들렀다가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보통 이 시간대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딸과 잠깐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했었죠. 그런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카운터 앞에서 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 당당하고 밝던 딸이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카페 건물주라는 60대 남자가 딸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배가 나온 그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품이 없어 보였어요. 손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머리는 기름기가 흘러내릴 정도로 번들거렸죠. 그런데 그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라는 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월세 올려. 안 올리면 당장 나가. 내가 얼마나 발버둥쳐도 내 건물에서 내 말이 법이야. 건물주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깡패나 조폭 같은 말투였어요. 계약서를 딸 앞에 던져놓고는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죠. 나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내 딸이, 그것도 자기 가게에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듣고 있는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소에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딸이 이렇게 비굴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는 딸의 애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은 무슨, 돈이나 가져와. 아니면 당장 짐 싸고 꺼져. 말하면서 발로 바닥을 쿵쿵 찍어댔어요. 그 소리가 카페 안에 메아리 쳐서 더욱 위압적으로 들렸죠. 그런데 그때 건물주의 신발끝이 딸의 무릎 옆을 건드리는 걸 보자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아버지로서의 분노, 남자로서의 분노,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건물주의 신발에 건드린 것도 모르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평소에 웃음이 끊이지 않던 그 밝은 카페가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건물주는 여전히 딸을 내려다보며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찍히면 끝이야. 협박하는 말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카페 안에는 손님이 한두 명 있었는데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나가려는 듯 했죠. 하지만 건물주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딸이 저렇게 굴욕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고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서 저 건물주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로 뛰어들어 건물주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라고 내 딸을 무릎 꿇려. 내가 사람이냐?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내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건물주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손님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급히 카페를 나가려고 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카페가 순식간에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딸이 급히 일어나서 나를 말렸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인간이 널 어떻게 대하는지 봤지? 건물주는 체면이 상했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넥타이를 매만지며 옷깃을 정리하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참 웃긴 늙은이네.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워놓고는. 그 말에 내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주먹을 쥐고 한 발 더 다가갔죠. 평생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싸움은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정말 주먹 다짐을 해서라도 저 인간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건물주는 나를 노려보며 씩 웃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지? 그럼 다음 달까지 월세 2배로 올린다. 못 내겠으면 당장 나가던지. 그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라이터를 켰어요. 카페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거였죠.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딸이 급히 말했지만 건물주는 무시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카페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떴어요. 순식간에 카페 안에는 우리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순간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월세를 2배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나가라는 말과 같았거든요. 지금도 빠듯한 월세인데 2배로 올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작정 건물주에게 덤벼든 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아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딸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단순히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뭔가 준비된 듯한 각오가 서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저씨, 월세 2배는 불법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딸이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전까지 떨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법이 뭔데?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을 했는데 그런 걸로 날 어쩌겠다고? 담배 연기를 내 얼굴 쪽으로 불어댔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요. 저도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말을 하는 딸의 표정이 정말 의외였어요. 평소에 착하고 순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강인한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좋아, 어디 해보자. 하지만 그 전에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비더니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니 뭘 준비했다는 거야? 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결의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른 세입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건물 앞에 나타나서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점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위협을 가했어요. 카페 사장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같이 망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건물 1층에서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나중에 알려준 이야기였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와서는
저 카페 때문에 건물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손님들도 줄었지 않냐? 라며 다른 세입자들을 선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이미 여러 번 세입자들과 문제를 일으켜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세입자가 있으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내쫓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등 뒤에는 사채업자와의 연결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카페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딱히 뭐라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카페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압감을 주고 있었죠. 딸의 카페는 손님은 많았지만 늘어난 월세와 빚 부담으로 곧 쓰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협박한 이유로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 이대로 가면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월세가 2배로 오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창업할 때 받은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가야 하고 재료비며 인건비며 고정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나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게인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추가로 돈을 대줄 여력도 없었고 오히려 이미 진 빚 때문에 우리 집 형편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딸아, 그냥 그만두자. 건강이 더 중요하다. 나는 딸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 건물에서 버티고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순하고 온순했던 딸이 이렇게 의지가 강한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월세를 2배로 올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설득해봤지만 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딸은 오히려 더욱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버티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말은 나조차 알지 못했던 딸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딸은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정말 괜찮겠어?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지만 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저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어요. 딸의 대답에서 뭔가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준비한 것이 있다고?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딸이 직접 말해주기 전까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 들렀을 때 딸의 모습은 한층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말이죠. 건물주는 조직폭력배 같은 인물들을 동원해 가게 앞에 서성거리며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와서 소리를 지르더니 며칠 후부터는
덩치 큰 남자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는 모습이 정말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카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발걸음을 재촉했고 평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도 점점 얼굴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앞에 무서운 사람들이 자주 있던데 괜찮으세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딸은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들르던 직장인들도 다른 카페로 발길을 돌렸고 오후에 공부하러 오던 학생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카페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지고 음침해졌거든요. 특히 그 남자들이 카페 앞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뭐, 아직도 안 나갔어? 빨리 처리해야지라는 식의 대화를 일부러 크게 해서 들리게 했어요. 누가 봐도 위협하려는 의도가 뻔했죠. 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남자들이 서 있을까봐 무서워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밝고 활기찼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50만 원 가까이 나오던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월세는커녕 기본적인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몸이라도 던져 막으려 했지만 나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과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나도 이미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였거든요. 젊었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했어요. 한 번은 그들에게 직접 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따졌는데 그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담배 피우고 있는 건데요 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으니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딸에게 경찰에 신고해보자고 말해봤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도 없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적인 선을 넘지 않으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딸은 홀로 눈물을 삼키며 이제 끝인 걸까라며 속삭였습니다. 그 모습을 문득 보게 된 내 가슴은 찢어졌어요. 카페 불을 다 끄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딸아. 나는 다가가서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고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내 앞에서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빠. 전 괜찮아요. 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는 말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지쳐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시작한 딸의 꿈이 그 밝고 희망찬 카페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건물주와 그 일당들이 미워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출근하듯이 규칙적으로 와서 카페를 감시하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분노,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럴 때 내가 더 젊었다면, 더 힘이 있었다면 하는 후회도 계속 들었죠. 하지만 그때 딸은 뜻밖의 사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어요. 아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중요한 결심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카운터에 앉으라고 하더니 딸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궁금해서 물었지만 딸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내가 봐도 복잡해 보이는 각종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아빠, 사실 전 몇 달 전부터 이 건물의 대출 내역과 건물주의 빚 상황을 파악해 왔어요. 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어? 딸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건물주가 너무 급하게 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보통은 임차인이 더 급한데 오히려 건물주가 더 서둘렀다고요. 그때부터 딸은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현황을 확인했다고 해요. 이 건물에 근저당이 엄청나게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거의 건물 가치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나는 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해봐. 딸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건물주가 이 건물을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에요. 은행은 물론이고 사채업자들에게도 빚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나아가 딸은 은행과 투자자를 연결해 건물의 채권 일부를 인수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죠. 딸이 그런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상상도 안 됐거든요. 대학교 때 경영학과에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선배 언니가 도와줬거든요. 딸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딸이 단순히 카페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채권을 인수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나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딸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은행에 진 빚의 일부를 제가 대신 떠안았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건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된 거죠. 딸은 지난 몇 달간 틈틈이 이런 작업을 해왔다고 했어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법인 선배와 상의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최근에 자주 피곤해하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구나. 아빠, 저 그냥 무릎 꿇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싸울 무기를 준비했어요. 딸의 말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건물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모습이 단순히 굴복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어? 나를 왜 말리지 않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런 굴욕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채권 인수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건물주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실한 증거도 더 필요했고요. 그 순간 나는 딸이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니라
세상과 맞설 용기를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치밀하고 현명한 어른이었던 거죠. 딸아,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어요. 채권을 인수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딸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선배 언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도와줬어요. 제가 직접 큰 돈을 낸 게 아니라 투자금을 모집해서 함께 한 거예요. 딸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놀라웠어요. 이런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했어요. 딸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건물주가 더 이상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주도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날 밤 나는 딸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가 다시 찾아와 카페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당장 돈 내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화가 나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세입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 카페 앞에서 서성거리던 그 남자들을 대여섯 명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은 무서워서 급히 자리를 떴어요. 이번에는 변명하지 마. 월세 안 내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끝장을 내자고. 건물주는 카운터를 주먹으로 쾅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커피잔들이 덜컹거렸고 카페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전쟁터 같아졌습니다. 딸은 카운터 뒤에 서서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평소에 보던 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 포기해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짐 싸서 나가요. 건물주 옆에 서 있던 남자 중 하나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목소리도 낮고 위압적이었죠. 나는 딸 옆으로 다가가서 서려고 했지만 딸이 손짓으로 그냥 있으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제가 처리할게요. 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건물주는 점점 더 화를 냈어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아?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카운터 아래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며칠 전에 나에게 보여줬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딸은 침착하게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뭘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건물주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서 건물주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딸이 서류를 들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물주를 압도하는 듯한 기세였죠. 당신이 저를 협박하며 함부로 대하던 이 건물, 이제 제가 채권자가 됐습니다. 딸이 서류를 건물주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이 건물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건물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위압적이던 모습은 어디 가고 갑자기 당황한 표정이 되었죠. 이 서류 좀 보세요.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중에서 3억 원어치를 제가 인수했어요. 딸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도 확인받았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건물주는 서류를 빼앗아서 읽어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이 건물의 부분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당신이 은행에 진 빚을 제가 대신 떠안았거든요. 그 대신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얻었고요. 주변에 모인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페 밖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동네라서 금세 구경꾼들이 늘어났죠. 건물주가 데리고 온 남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그냥 세입자 하나를 내쫓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법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어. 건물주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사라졌고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예요. 원하시면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서류에는 은행 직인이 찍혀 있고 공식적인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죠. 그의 권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무력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건물주는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빚독촉에 못 이겨 건물을 내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딸이 채권을 인수한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건물주가 오히려 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은행에서도 공식적으로 딸의 채권자 지위를 인정했고 건물주는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건물주가 마지막으로 카페에 찾아왔을 때의 모습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처럼 위압적이고 거만한 모습 대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곳에서 빚독촉을 받았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건물주는 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목소리도 작아졌고 예전의 그 거만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걸 처리하겠어요. 딸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성숙한 어른의 냉정함이 있었어요. 건물주는 결국 다른 채권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을 매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딸이 인수한 채권 때문에 건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정에서 만나자던 딸의 말이 현실이 된 셈이었죠. 딸의 카페는 그 이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건물주와 그의 일당들이 사라지자 예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게 가장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죠. 특히 그동안 무서워서 오지 못했던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을 때 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은 거죠? 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에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1층에서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층에서 미용실을 하는 사장님도 비슷한 말을 했죠.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주 눈치를 보느라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세입자들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게 되었어요. 딸의 카페가 중심이 되어서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딸이 카운터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치 않지만 우리 아이는 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구나. 딸의 그 강인함과 지혜로움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그때 아빠가 제 앞에 나서서 지켜주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딸을 지켜주는 게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빠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의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딸이 나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지켜내며 함께 성장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딸이 건물주와 맞서 싸우면서 보여준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가게를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딸아, 아빠가 너를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빠가 더 많이 배운 것 같구나. 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딸이 얼마나 성숙하고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딸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딸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말이에요. 카페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정성껏 내린 커피 향이 온 공간에 퍼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딸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지켜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딸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고 가족이라는 게 서로 지켜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딸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집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딸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걸 일깨워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